네, 담담 타타. 오늘은 북한 핵실험 관련 뉴스 특보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서상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좀 심층적인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공언한 이 수소탄, 수소폭탄 실험 성공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지점을 김정현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은 그러니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소폭탄인지 아닌지부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폭탄 실험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뭐 일단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기에 그 폭발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지금 그런 관측이 있는데 상당 부분 타당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관측된 것이 진도 한 뭐 4.9 정도. 근데 그 정도면은 지난번에 3차 핵실험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되려 그때보다 살짝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낮은 정도 단계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6킬로톤 정도의 폭발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일단 그 원자탄과 수소탄의 차이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폭탄으로 우리가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졌던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16에서 20킬로톤 정도의 그 폭발력을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원자탄이고, 수소폭탄은 뭐냐면 이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써서 다시 중수소를 충돌을 시켜가지고 핵 융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력이 거의 수십에서 수백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같은 크기로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 정도의 진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뭐냐 하면 이 지진이 나온 이 지진파만 갖고 얼마 정도의 폭발이 있었는지 좀 예측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수소폭탄은 아닌 것 같다?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문성목 예, 지금 이제 수소폭탄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폭탄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폭발 시 유출되는 물질들을 이제 포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플루토늄탄이냐, 우라늄탄이냐, 아니면 수소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4차례 실험 중에 딱 한 번만 물질이 포집이 됐고 나머지는 포집이 안 되고, 이번 같은 경우 만약에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려면 헬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포집을 해야 되고, 그 헬륨이라는 물질이 정말 그 풍계리 일대에서 나온 헬륨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 그런 공산이 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정말 수소탄인지 아닌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나타난 지진파 또는 위력 그런 것들만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수소탄이라고 하고 주장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양무진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이게 원자냐, 그 원자 중에서도 플라토늄 무기급이냐, 아니면 우라늄 무기급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라늄 원자탄일 경우에 적어도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 크립토인이라는 입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24시간 내, 또 그리고 20km 내, 다시 말해서 공중이든 지상이든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그걸 할 수 없지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소폭탄이나 아니면은 원자탄의 연장선탄이냐, 아니면 정폭 핵분열탄이냐, 이것도 개념의 기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양욱 박사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지진의 강도라든지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어찌보면 원자탄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도,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삼수소 이것을 뭐 분열하든 융합하든 하는데 삼수소를 이용했던 측면에서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서상민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전문가들, 핵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수소탄이 아니다. 만약에 수소탄이라 한다면 수소탄을 소형화했을 것인데 북한은 아직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원래 소형화 기술이 더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원자탄이고 수소탄이고.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발표대로 수소탄이라면 굉장히 소형화했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아직 그런 기술은 아직 없지 않느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아니다? 네,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이
폭 이런 어떤 그 진도를 확인하는 것은요. 이 안에 있는 터지는 곳에 이 공간을 얼만큼 넓리느냐.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파서 늘렸을 경우에는 네. 그만큼 완충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진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실제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히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문제고. 이게 이 지진 강도만으로 지진 강도만으로 절대로 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증폭핵 분열탄 정도 단계까지 갔다고 한다면 증폭핵 분열탄에서 수소탄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그닥 어렵지는 않을 수 근데 있다. 지금 말씀하신 증폭 핵분열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핵 분열이 일어나는 원자탄 단계를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코어가 돼서 얘가 격발 장치가 돼서 다시 이제 그 중수소 같은 걸 때려가지고 해서 다시 방사선을 내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수소탄인데, 그 중간 단계로 해서 이 원자폭탄이 터지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그 아주 소량, 그러니까 그 일부 아주 한 1% 정도의 그 그러니까 핵 융합이 일어나는 정도로 해서 이 파괴력을, 원자탄의 파괴력을 높이는 알겠습니다. 것, 이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을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자, 이게 수소탄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대체로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중간 단계,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증폭 핵분열탄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수소탄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물론 북한이 뭐 증폭 핵분열탄이냐 또는 수소탄이냐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의 대상이지만 네. 북한이 어떻든 추가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고요. 그게 원자탄이고 수소탄이고 예, 증폭탄이건.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 뿌리치고 예. 이 시기에 그런 실험을 했고, 그걸 수소탄이라고 굳이 우겨가면서 지금 발표하는 그 속내가 무엇이고 예. 우리가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주 관심인데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증폭 핵 분열탄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시 진일보한 기술이다.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특히 3차 핵실험을 마친 후에 자기들의 핵 위력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했다. 네.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는 글자 그대로 장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원하는 이 목적지로 날려보내기 위한 것이고, 다종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듯이 플루토늄, 우라늄 또는 증폭 핵분열탄, 수소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를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주호영 정보위원장의 그 브리핑 내용 중에 북한이 이번에 미국이나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대목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전 통보를 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일단 북한이 그 장을 로켓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받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핵실험을 간 사례가 과정입니다. 그 핵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 통보를 하면은 중국은 그 당시에 한국, 미국에 통보하는 그런데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매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핵실험 하겠다 이렇게 통보는 안 했다더라도 간접적으로 핵실험의 가능성 이 정도는 중국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통보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정원의 보고가.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양무진 교수 말씀대로 그게 중국한테 통보하고 중국이 알아서 미국이나 우리한테 통보를 했는데, 이번엔 중국한테 통보를 안 했다면,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미국도 몰랐다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대단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중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류인산, 서열 5인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북한에 보내서 특별히 부탁한 게 비핵화,
핵실험하지 마라. 그렇다고 그런다면 너희들한테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을 분명히 전달했을 텐데. 그래요. 그 류인산이 간 것만으로 네. 한 3년 동안 아예 좀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어쨌든 풀린다. 다들 그렇게 분석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중국한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이거 실험을 그것도 수소탄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 시진핑이나 중국 지도부가 아주 참 당황스럽겠습니다. 네, 네.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2달 만에 이게 지금 유인산을 보는 거 2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북중 관계가 개선의 모드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수소탄이든 원자탄이든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는 시진핑으로서는 누구 표현됐다면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아까 이 문성묵 의원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왜 이걸 했을까라고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서상인 박사 말씀을 들으면 중국까지 당황케 하는 어떤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의도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김정은이 오늘 이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네. 이런 실험을 결심한 것이 대략 12월 중순이고 김정은이 최종 수표를 한 날짜가 1월 3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수표라는 있거든요. 게 저기 결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승인한다. 수소탄의 실험을 승인한다. 라고 그 서명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략 보니까 모란봉 악단이 북경에 갔다가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온 그 시점이 대략 수소탄의 이 실험을 결심한 그 대략 날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작년 10월에 류인산의 방북, 김정은과의 회담, 그 이후에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그 연장선상에서 모란봉 악단을 보냈는데 네. 사실 중국의 간섭이나 중국의 태도가 김정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네. 이게 뭐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건 뭐 북중 관계 이거 뭐 해봤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사실 북중 관계 개선보다는 김정은의 최고 존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국을 당황시켜가면서까지 그래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자료 한 가지만 화면에 말씀을 말씀하신 그 모란봉 악단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저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양무진 교수. 우리 이제 그 문 박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2월 10일이지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포금 운운했지요. 네. 그리고 12일 날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하고 철수했지요. 네. 그리고 15일 날 철수 이후 3일 후인 15일 날 당 중앙위원회 에서 일종의 핵실험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핵경제병준서 다 빼버립니다. 3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네. 직접 수소폭탄 실험을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하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핵실험에 대한 준비는 치밀했다. 그리고 그러나 이 핵실험에 대한 실제 행동, 결단은 상당히 적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배경은 북중 관계가 아니겠느냐. 북중 관계. 예. 그래서 모란봉 악단의 철수가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죠. 모란봉 악단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객관된 상태에서 네. 철수를 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지금 이제 당중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뭔가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 중국에 아무 반응이 없자. 알겠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1월 1일 날 신년서까지도 했는데 예. 별 반응이 없으니까 한 3일 있다가 핵실험을 결단 내린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서상희 박사. 네. 도대체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란봉 악당을 파견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한 만큼의 고위 간부들, 당 간부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그 모란봉 악단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어떤 건데요?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 찬양을 담는 레파토리였다 이렇게 해서 그 실무진간에 옥신각신하다가 철수하게 된 건데요. 김정은이 기대했던 고위 인사는 어느 급입니까? 그 공연에 누군가 높은 사람이 좀 와서 봐라 이렇게 기대했다는 건데. 적어도 정치국 상무위원쯤 정도로 와줬으면 했다.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부인이 펑리 위안 여사를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북한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홀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홀대를 했습니까? 홀대를 했다면? 예, 그 전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탄 얘기를 했고, 예. 그걸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였지 않느냐 하는 이제 예측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원자탄도 하지 말라는데 수소탄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애초에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확실히 점 찍고 가야 되는데 수소탄 얘기를 다시 재론하니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란봉 악단이 왜 북경에 갔느냐? 예. 이것은 10월 10일 날 유인상 상무위원의 방북에 대한 화답 차원입니다. 뭔가 북중 관계 복원을 위한 엄막 정치거든요. 예. 그런데 모란봉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나름대로 북중 간에 사전 조율을 했겠지요. 네. 공연 내용을 둘러싸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과 북한 간에 문화적 충돌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중국과 변화되지 않은 북한 사이에 공연 내용을 둘러싸고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공연 내용을 적어도 10가지 정도 공연한다면 한 3가지 정도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에서 좀 공연 내용을 바꿔라. 예. 이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바꿀 수 없다.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연 관람 대상의 객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해라. 이런 상태에서도 중국이 도저히 안 될 상황이 있으니까 예. 그러하면은 공연이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러한 하나의 뭡니까? 그런데 지금 양무진 교수나 서상희 박사가 이제 설명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수소탄 실험, 뭐 실제 수소탄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게 나가는 순간 정말 유엔의 제재를 비롯한 국제적 제재는 불을 볼 뻔하고 남북 관계 경색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색될 것이 뻔한데 그건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북한 체제의 안위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뭐 모란봉 악당 보냈는데 뭐 이게 뭐 대접이 뭐 소홀하고 뭐 높은 사람들이 좀 와서 보내는데 안 보고 기분 나빠. 해. 과연 이런 정도로 이게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이걸 봐야 되느냐? 그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 큰 흐름은 예.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보면 여태까지 핵실험을 해온 게 예. 단순히 지금 모란봉 악당뿐만이 아니라 예. 한 3년, 4년 주기로 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 그래요. 예. 2009년, 그다음에 2013년. 자,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뚜벅뚜벅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그 경제를 위해서 핵을 트레이드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협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무조건 핵을 가지고 가야겠다. 네. 오늘 당장 지금 그 조선중앙 TV 보면은 네. 그 북한 그 주민들 나와가지고 와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북한이 어떤 뭐 경제적인 이득 이런 거를 위해서 핵을 내놓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만약에 그런 사태들이 일종의 촉발의 계기가 됐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이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절대 핵을 놓지 않을 거고 이 핵 단계도 단순히 뭐 원자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그래요. 가지고 있는 예. 정도 수준의 핵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양욱 의원 말씀 중에 지금 나오는 저 자료 화면 있잖아요. 예. 저 여성 아나운서의 이 표정이 아주 흥분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말 잔칫날 뭐 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뭐 이루었도다 뭐 이런 수준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욱 의원 말씀대로 이런 작은 사건적 계기들이 작용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도 원자탄 넘어서 수소탄, 그거 소형화, 다형화를 해야 되겠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마침내 준비된 거 터뜨렸다. 그러니까 자 봐라.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초두에 북한에 이번에 이 시기에 한 의도를 이제 예. 물으셨을 때 네.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양욱 의원 얘기했듯이 네. 북한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네. 그런 계획을 90년대 초반부터 물론 훨씬 그 이전부터 네. 꾸준히 해왔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고 미국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확고한 자위력을 갖겠다. 네. 사실 이것이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도 그것인데 역시 그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모란봉 악단의 긴급 철수. 거기에는 핵심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고 존엄이 모독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중국 측으로부터. 그것이 김정은의 결심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우리 앵커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합리적인 사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가 최고 존엄의 가치이기 때문에 네. 최고의 존엄이 모독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김정은이가 즉흥적으로 수소폭탄 실험하라오. 내가 12월 10일 날 수소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입증하라오. 그러면 북한의 참모 어느 누구도 지금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모가 과연 있겠는가? 아니,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뭐 장성택이 총살당하는 거 뭐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 감히 이 말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문성무 의원 말씀대로라면 이게 정말 이게 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그건 그런데 아까 저 서상인 박사가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도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상황이다. 어떻게 적어도 3차 핵실험까지 사전 통보라고 하는 걸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나 이게 중국이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전에 통보받았어. 근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없었으니까 세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작년 뭐 이 이산가족 상봉 3년 만에 하고 이러면서 또 이 연초에 대통령의 그 이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위기가 제법 괜찮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주 세게 얻어맞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북한을 잘 몰라서인지. 예?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이나 이 통일 파트나 이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북한을 모르고서는 정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제가 뭐 예. 한 말씀 올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동안 판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 지금 북한의 상황 자체가 사실 작년에 그 지뢰 도발 이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세 국면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 작년 그 열병식을 보고 있으면요. 그 KN-5A 같이 그 ICBM을 끌고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정말 제대로 된 모습에 정말 그 장거리를 쏜 게 아니라 되려 2단으로 줄여든 거를 끌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서 4차 핵실험을 꺼낸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을 그동안 잘못했다 왔다기보다는 우리의 강도가 굉장히 셌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럼 왜 지금 했느냐. 여태까지 뭐 국제 제재 들어오고 손해 볼 게 뻔한데 왜 했느냐. 근데 저는 여태까지 국제 제재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서 북한 입장에서 이 정도 우리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4차가 되고 그다음에 5차, 6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분진 포집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수소탄인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헬륨이 포집되든지 이 부분은 실제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직 포집된 바 없다. 뭐 이런 것이 또 나왔습니다, 뉴스로. 아까 뭐 두 분들이 다 그렇게 분석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도 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대목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뉴스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뭐 북한이 알리지 않아도 이게 준비를 하고 뭘 할 거면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걸 하고서 포착할 수가 있는데, 정보기관들이. 근데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도 이걸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미국을 비롯해서 고도의 정찰 감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군사기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감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북한은 철저하게 기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핵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그 이전에
10월 달에 있었던 당 창건 70주년 행사 연설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적어도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중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더군다나 7차 당대회가 5월 달에 있으니까 사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북한을 안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문성우 센터장이 그 북한 상대로 저기 군사회담 대표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직도 내가 북한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판단을 하는 것이 주로 갱도 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구를 해서 나와가지고 해서 이제 갱차 같은데 실어가지고 나오는 것, 그다음에 그 막기 위해서 다시 시멘트로 붓는 것 이런 것들은 위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 지원 시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그 시설 안에서 차량이 뭐 활발하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거 시험 직전이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는 그렇게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당장 작년 4월에 난리가 났습니다. 4월 한 20일 정도 해서 그 모든 준비가 거기가 다 돼 있었습니다. 주지원 시설 차량들 다 들어가 있었고 갱도에서 움직이는 활발했고 그런데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갱도 다 파놓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9월에 이제 작년 9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를 다 막아놓고 난 다음에 선만 연결해놓고 거의 한 2주, 3주 있다가 눌러버린 겁니다. 시침 뚝 따고 있다가. 시침 뚝 떼고 있다가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얘기하는 게 새로운 좀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이 아주 철저하게 의도된 이 계획된 이 핵실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호위원 분석대로 따지면 한 10개월 이상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딴짓하고 능청 떨고 하면서 마침내 어떤 정보기관도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핵실험을 감행하고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는 그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호기관의 분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북한이 아주 치밀하게 숨겨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차단내는 것이 정부 당국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어가지고 몇 명 책임됐다. 그거는 첩보성도 이야기 잘하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한미 정보 당국 여기에 대해 사전 인지 실패했다. 두 번째로 북핵 정책도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 이번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10월 10일 날 당 창건 70주년에 대다수의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이 북한은 장을 로켓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럼 안 한 이유를 했을 때 친밀한 계획을 해서 안 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중 관계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 정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북중 관계 악화가 어쩌면 핵실험을 빨리 당기는 계기점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국정원은 또는 다른 정부 당국은 이것이 다른 정부나 몰락가 아니고 이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정부 자세는 뭡니까? 첫째, 휴민트. 두 번째, 도감청. 세 번째, 정찰 위성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도 다른 데도 모르는데 우리 몰랐다. 그것은 국민들의 설득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게 국가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북핵 정책은 이미 햇볕 정책하면서 퍼주기 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이미 실패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북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을 지금 심지어는 정말 필요하다면은 주변 국들과 전부 합쳐가지고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까지도 한번 근본적인 전략을 전부 꺼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그만한 그런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양 박사님이 그만 지금 북한 비핵화 중요하다. 정말 지금까지는 대화도 해보고 압박되면 안 되니까 뭔가 제3의 길 한번 선택해야 돼. 그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엔 안보리에서 핵실험을 가지고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침략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레이미전지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반도에서 그런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패자는 누굽니까? 남북한입니다. 그래서 과거 햇볕 정제가 퍼주고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과거 북한의 핵에 있어가지고 대화와 협상했을 때는 적어도 동결과 불론까지 갔습니다. 2008년 12월에 육자해변 중단되고 나서 뭡니까? 모든 중단되어서 북한 핵 언덕도 고도화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정책 실패지요.
그럼 여태까지 그럼 개발을 한 것을 방관해온 것 자체가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태까지 그럼 그런 것들이 개발을 북한이 안 해왔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왔을 뿐이고 그걸 받는 순간 동안은 감춰왔던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데 대해서는 뭐 양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자 이게 뭐 미국의 정찰 위성이나 또는 뭐 우리의 정부 뭐 휴민트를 포함한 이제 외부에서 어쨌든 들여다보는 거니까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일 북한하고 가까운 게 중국이고 뭐 휴먼트라고 하면 중국 휴먼트가 더 많겠죠, 뭐. 예? 그런데 그 중국도 지금 전혀 포착을 못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뭐 모든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극비리에 추진됐다 이랬었을 때 중국 당국도 어쩔 수 없는 정부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대사가 파견돼 있고 많은 이제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정보원들이 활동하고 있겠지만 그것까지 파악하는데 현실상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서상희 박사 그런 말씀하셨네요.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 혹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점검하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의 논의의 초점이 요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함구하면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규탄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지진 4.8의 지진 강도가 포착되고 바로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한 1년의 과정은 뭐 거의 시차를 보면 상당히 이 긴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답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 뭐 경계태세 올리고 또 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유엔 결의를 바로 추진하고 뭐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어쨌든 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서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정말 북한을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건지 이거부터가 좀 사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요? 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 심리전 한다. 야, 우리는 병사 다리를 잃었는데 이 무슨 뭐 방송 같은 거 해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아프게 느꼈던 것이 어떤 북한 정권의 속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8.25 합의 내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없는 한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지만 세상에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대북 심리전의 재개도 북한에게 대한 압박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그걸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제 제재조차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다음 단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늘상 얘기하는 게 육자회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육자회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가 되는 것은 중국인데 지금 중국조차도 야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부 책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도 좀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제재를 끌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 이후로 해서 계속 국무부 기조를 보고 있으면 전략적인 인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무관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 대선되고 뭐 차기에 만약에 힐러리가 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런 기조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과연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옳은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그 모양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전 인지에 대해서는 실패했지만도 핵실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했다 저는 평가합니다. 일로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안심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에서 대변인 발표 보면은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그 또 국제 그 기구라든지 기타 나라들 가지고 협조해가지고 뭔가 북한에 대해서 뭐 대응하겠다 이러한 그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실험 위에 뭘 할 것인가 이것은 그 투트랙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국제 규범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상황 악화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오히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하면은 지금 동창리가 그 미사일 발사대가 확장됐지요. 이것을 반드시 오히려 활용할 것이다. 다시 미사일 발사할 거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뭔가 특사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북한과 미국에게 북미 간에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국제적 제재와 어쨌든 이 북한과의 대화, 뭐 중국을 통한 것이든 중국과 손을 잡고 하는 것이건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상민 박사?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최고 이제 군사 지도자이고 또 외교 정책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그럴 만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위신이 깎였다고 생각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면전에 침을 뱉는 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대단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에 이제 집권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불과 2달여 만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으로서는 뭐냐? 북한이 나를 시험하는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전승절 기념 다음, 그 다음에 유인사를 파견한 다음에 2달 만에 또 핵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나를 실험하고 있구나.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이 안타까운 점은 뭐냐?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고 북한을 저들에 방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지위가 한국 전쟁 이후에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략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 언제나 딜레마에 빠져 있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다. 양무진 교수가 투트랙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상민 박사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사실은 더 강한 압박에 선봉에 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은 입장을 발표를 했지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그랬고 국제사회의 결의를 우리는 준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있으면은 유엔 안보리 안보리가 이제 개최되고 그러니까 그 발언으로만 보면은 대화 쪽보다는 압박과 제재 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거죠. 일단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행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의 제재 수위가 추가 핵실험을 허용할 정도로 호소했다면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북한이 정말 뼈저리게 그런 것들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제재 일변도 강경한 정책 일변도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런 필요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우리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NSC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뼈저린 응징 조치를 하지만 앞으로
이 남북 간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북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참하되 네. 우리로서는 지금 아까 잠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북한의 이 핵 실험이 8월 25일 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네. 남북관계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네. 이 남북관계 발전을 네. 사실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방향을 정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 짧게 드려야 되겠는데 뭐 의사조치 해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뭐 일단 당분간은 그 얘기는 못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8.25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보면은 뭐 대북 이 심리전을 재개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 제재는 이제 유엔 결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는 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예, 양무진 교수. 간단하게 다른 말씀드리면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우리 정부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짧게. 우리 정부는 위기와 기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 지금이라도 압박을 하더라도 예.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마라. 예. 그리고 한중 협력, 한미 동맹 전상에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길 중에 하나에도 특사 파견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자, 예, 현재로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뼈저린 응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현재로서는 거기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상적인 사태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심리전 포함한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예. 네, 양무. 예, 일단은 뭐 강한 대응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다 모이고 진보 보수 다 상관없이 전부 다 모여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통일이 필요하냐? 혹은 북한에 뭐 예를 들어서 핵무장을 하면은 그냥 그걸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까지 시작해서 모든 것을 펼쳐놓고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상민 박사.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거기에 중국까지 끼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느닷없이 수소탄 실험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발생한 매우 긴급한 이 안보 상황이어서 네 분 급하게 모시고 뉴스투포로 진행해 드렸고요. 북한의 의도 또 앞으로 있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우리가 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 진보 보수는 떠나서 이 국민적 합의를 좀 만들어내자 이런 차원의 여러 조언들로 일단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